자, 이제 일본의 소재 산업 이야기입니다.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분야죠.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일본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1년에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반도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일본 소재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화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이제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유명해졌죠. 자, 그래서 왜 일본이란 나라가 소재 산업을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규제가 가능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소재 산업의 배경,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이 소재 산업이 이렇게 발달돼 있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전부터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발달된 나라인데 철강, 비철, 화학, 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걸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야지 B2C로 예전에 잘 나가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이런 것도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옛날에 그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때 그 전자산업의 재료를 해외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60년,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전자산업이 발달할 때 B2C 제품이 일본이 한때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만든 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소재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독일, 미국 등 당시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 나라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미 예전부터 소재 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권장과 장려를 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들 B2C 기업들 자체가 생산성이 악화가 되고 그 B2C 기업들이 뭐 어떠한 걸 할 때 그 뒤에 기반이 되는 거를 더 받쳐줘야 되는 말이야. 원래 철강 산업이 상당히 강한 나라죠. 일본이라는 나라. 근데 철강 말고도 그 외에 아까 말한 비철, 섬유, 화학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상당히 크게 이제 많이 발달이 되고 공장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국내에서든지 많이 세우게 되죠. 공장이 국내에 세우게 되면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의 많은 셀러리맨, 그 셀러리맨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소재 산업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했을까? 간단합니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소재 산업을 티어, 국가 발전 산업의 중요한, 이거는 정말 키 산업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소재를 일본 정부가 뭐 지원금을 넣든 기업들에게 권장을 하든 해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예전부터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다, 인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이 원래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탈공장을 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지금 미국 하면은 금융, IT 산업 이런 걸 하시잖아요. 원래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거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어셈블리잖아요. 조립이잖아. 조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립의 기반이 되는 재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서 많은 그런 소재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걸 본 미국 산업을 본 일본이 똑같이 갑니다. 조립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언젠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시장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B2C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게 되고 변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죠. 기업 자체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됩니다. 하지만 B2B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물건을 납품을 하면은 B2C 하는 기업이 알아서 팔아줘요. 그러니까 편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마케팅이랑 그런 부가적인 거 다 해. 판매망에는 그거 니들이 다 해. 대신 우리는 너희들한테만 팔게. 너희들만 거래하면 우린 이익이 보존이 되니까. B2B 산업 자체가 어찌 보면은 편한 산업입니다. 거기다 이 소재 산업에 기반해야 되는 자체가 특허가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일본 정부도 장려를 많이 하죠. 일단 따놔라. 따두면은 언젠간 돈이 된다. 왜? 특허라는 건 여러분 간단해.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남이 그런 기술을 써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 같은 걸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예전에 있던 선진국들이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꿀을 빨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미리 그 친구들은 풍족했거든. 다른 나라보다. 개발도상국보다. 그리고 그 산업 기반에 발달되는 게 민간 기업에서 그걸 주도를 하게 시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재 관련 기업들이 회사 내부에서도 연구를 시켜가지고 특허를 따던 아니면 소재 개발을 하던 그거를 많이 해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돈이 됩니다. 어쨌든. 완제품을 만들려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료가 필요해요. 어셈블리 산업 자체가 독일, 미국, 일본, 지금 한국으로 하죠. 이게 중국으로 가거나 대만으로 가잖아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소재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알거든요. 조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천 기술 같은 거는 이 재료 같은 거는 누구나도 개발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자, 연구자들의 그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넘어가게 돼요. 이게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소재 산업의 상당히 지금 중요성이 이제 여론에 많이 되버는데 그전에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잘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조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일본 경제 산업성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18년 1월 달에 발표한 소재 산업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의 역할과 기대. 소재 산업은 사업소 수가 약 3만, 종업원 수가 약 120만 명, 일본 국내에서. 제조품 출하액 등이 약 56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00조, 일본 소재 산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국 내에 일본 그 소재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소재 산업을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공표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이제 항상 브리핑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소재 산업만으로도 600조 원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가 120만 명이잖아요. 12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제조업 전체 소재 산업의 비율 자체가 17%, 종업원 수도 17%, 출하액 전체 매출 18%,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조명을 받지 못하죠. 일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 구성을 보면은 종업원 수, 120만 화학 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본은. 일본이 이 화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비율이 큽니다. 일본의 소재 산업에. 여러분, 기업이 발달을 하려면 회사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야지 회사가 됩니다. 즉 인재가 중요합니다. 화학이면은 뭡니까? 이공계죠. 이공계 출신들이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진로에 따라 그 기업군이 형성이 될 거고, 그 기업군이 연구를 함에, 그 기업군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나라 기반 산업이 발달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공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어디를 가느냐? 일본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 있는 일본 대학 입결, 흔히 말하는 입시 난이도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은 사립대랑 국립대랑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 국립대를 보여드릴게요. 번역. 2019년도 입시 내용 국공립대학 학부의 편차값, 즉 뭐다? 입시 난이도입니다. 편차치는 일본에서. 국공립대학 이과의 편차값 목록. 동경대 이과 3류가 무슨 말이냐면은 의대입니다. 그 다음 교토대, 의사전, 의학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주목할 점입니다. 동경대 공대랑 동경대 자연과학, 동경대 흔히 말하는 물리학과 수학과는 다른 데 의대는 압살합니다, 일본에서. 밑에 뭔가 많이 있잖아요. 다 의대. 다 의대 있잖아요. 동경대는 압살합니다. 그러니까 동경대에서 공대 들어가는 친구들은 일본 다른 지방 국공립 사립대 의대는 씻고 들어갑니다. 이건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공학부, 동경공업대라고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동경공업대 또한 다른 웬만한 지방대, 의대, 국립대 의대를 압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왜 의대가 더 높지 않냐? 그럼 한국이랑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16년도 건데 1985년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물리학이 높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전자공학, 서울대 지역에서 다른 데 뭐 의대 이런 걸 압살한 게 대한민국 서울대였습니다. 근데 점점 대한민국의 추세가 바뀝니다. 의대로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의대, 의학대, 의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수학자라는 친구,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우리는 아무도 욕을 하거나 그 친구들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왜? 당연합니다. 의사를 해야지 고소득이 가능하고 본인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공대 졸업하면 유의대 말고는 밥 먹기 힘듦. 정확 표현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게 왜 차이 나냐? 일본과 한국의 취업 차이도 봐야 됩니다. 입결 차이에서 왜 의대를 까고 왜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웬만한 이공계에 가서 대학원 가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취업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교수 추천 제도가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 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기업을 갈 수 있는,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업 자체의 풀이 너무 많아요. 일본 나라는. 예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풀의 차이가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진로가 보장이 돼요. 그 사람들의 입지라든지 그걸 다 보장이 되면은 그 사람들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거를 하면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업이라는 데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기업마다 다 있지만 미래에 이제 먹을 거 있잖아요. 그거를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도 연구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R&D, 연구개발비에 돈을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너는 기업 내에서 연구를 해라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공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은 민간 기업에서도 나는 계속 연구를 할 수가 있네. 그런 안정적인 게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날 거라 보는데 그 차이 파이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많지가 않거든. 숫자 자체가. 그런 기업들 많자지. 대기업은 몇 군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큰 기업을 얘기할 때 1조 클럽이라는 말을 쓰죠. 대한민국의 1조 클럽 숫자가 아마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건데 이게 작년 말 뉴스네요. 1조 클럽이 대한민국의 국내 매출액 1000대 상장사 연도별 경영 실적 분석 결과 기준 187개사 전체 기업 중에요. 이게 대비해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증권 자료를 들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화학 분야 1조 클럽이면 대략 일본 돈으로 900억엔 후반대부터 약 1000억 사이인데 소재 산업에 있는 화학 분야 기업 중에 1조 클럽에 들어간 기업이 68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풀이 큽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기다가 여기에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학만 보여드리고 있는 화학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 유명해. 별로 안 유명한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대학교 입결이랑 이 친구들의 진로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공계를 가더라도 그거를 받아줄 만한 기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의대라든지 선택사항에서 두고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부터 일본에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사람들 인식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 기반 산업, 소재 산업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계속 발달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걸 두고 자신감 있게 국가에서 경제 산업성에서 소재 산업은 나라의 기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런 민간 산업에 있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님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저런 소재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여러분 매출이 있고 그러면 그 기업 내에서 안에 돈을 돌릴 때 연구할 때 아까 말한 R&D에 얼마나 돈을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그 기업의 앞으로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외부에는 그거밖에 공개가 안 되거든. 일본 기업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 화학입니다. 신예즈 화학공업 주식회사. 이거 아마 여러분 뉴스에 많이 봤을 겁니다.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에서 13조 정도 매출을 갖고 있는 신예즈가 연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억을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신예즈라는 이 화학회사가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의 4.2%거든요. 아사히 카세이를 보면은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억. 아사히 카세이라는 화학기업의 순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이 좀 넘는데 순이익을 대부분 연구개발비로 때려박아 버립니다. 이게 일본 소재산업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재산업이 하루아침에 강해지다던가 그걸 기반산업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민간에서 그냥 돈을 때려박아요. 그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조 원이 넘어가는 68개의 화학기업만 있었잖아요. 그 기업들도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R&D에. 대신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어느 정도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고 다녀요. 그것도 좀 신기한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 2019년 뉴스네요. LG화학 글로벌 탑하는 강력한 R&D 의지, 매출액 대비 4.0%. 이게 대서특필 정도예요. LG화학의 연구개발비가 1,300억, 1,500억, 2,100억, 2,300억, 2,600억. 예전에 비하면 2.7, 3.1, 3.4, 3.6, 4.0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도 이 비율을 점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야 돼요. 연구개발비를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공계에 공부하는 사람들 돈 생각하지 않고 기업 들어가서 앞으로의 먹을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하게 민간기업에서 점점점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잘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동종업계인 롯데케미칼 R&D 0.4%, 하나케미칼 1.8%, 보다 각각 3.6%, 2.8% 높은 추세다. LG화학이 톱이 이 정도인데 롯데케미칼 0.4%예요. 이게 우리가 들으면은 아니 뭐 그거 뭐 바로 따라잡을 수 있죠 이런 말 하는데 과학 분야 일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반도체 많은데 소재는 반도체 말고도 다 소재야. 그러니까 그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폭넓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폭넓은 분야에 그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셀러리맨 머리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나야 돼.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이공계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뒷받침하려면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 일본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에 그걸 협박을 하는 거잖아.
그게 강력하다고 자기들은 일본이라는 몇십 년 전부터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강력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기화해서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현실이 이거란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대기업이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1조 클럽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만들고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를 하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논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재 산업 이야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교육, 일본이라는 나라의 화학이라는 기초 소재에 있어서 화학이라는 거를 일본이라는 정부, 일본이라는 경제산업청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친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예전부터. 그 다음에 그 풀 자체가 1조 클럽에 넘어가는 화학기업 자체가 일본 이미 68개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유능한 이공계인재들이 의대, 다른 걸 포기하고 자연과학기업, 공대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인주입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기업 자체가 R&D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 이 일본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거는 왜 일본이라는 나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니 왜 파는 쪽이 저렇게 저런 걸 자신만만하게 저런 거를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뭐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금방 하면 따라잡겠지. 그거 금방 하면 다 투자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배경이 지금 일본의 자신감의 하나.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이 사태가 났을 때 그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뭐 일봉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됩니다. 미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